1979년 대한민국을 뒤흔든 한 여검사의 증발. 모든 증거가 사라진 그날 단 하나의 물건이 범인을 가리켰습니다. 당신 별장에서 나온 겁니다. 김하윤 검사의 만년필이지요. 유신 정권의 서슬퍼런 감시가 일상이던 시절 모두가 두려움에 침묵할 때 법과 양심을 외쳤던 촉망받던 서울중앙지검 여검사 김하윤. 어느 날 아침 그녀가 출근길에 연기처럼 사라집니다. 경찰은 단순 가출, 치적 문제로 사건을 축소하려 하고 세상은 그녀의 실종을 자극적인 가십으로 소비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녀의 동료였던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결코 단순한 실종이 아니라는 것을. 결국 나는 모두가 외면한 진실을 향한 외로운 추적을 시작합니다. 그녀가 남긴 유일한 단서는 책상 서랍 속 거대 기업의 비리를 파헤치던 비밀 수사 파일. 의미를 알 수 없는 숫자 암호7 39위. 그리고 범인이 남긴 아주 희미한 외제차 타이어 자국. 사건이 미궁으로 빠져들던 그때 어둠 속에서 진실을 목격했다는 의문의 전화 한 통이 걸려오는데 마침내 드러난 용의자의 정체. 바로 거대 권력의 추악한 비밀을 처리하던 해결사였습니다. 모든 것을 건 잠입과 추격 끝에 범인을 체포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자백 뒤에 숨겨진 더 거대한 악의 실체. 진실은 그렇게 꼬리 자르기로 덮여버립니다. 한 사람을 법정에 세웠지만 과연 정의는 승리한 것일까요? 사라진 여검사가 온몸으로 던졌던 질문. 그 끝나지 않은 1979년 봄의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영상을 확인하세요. 영상 보시기 전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더 좋은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상을 집어삼킬 듯 비가 내리던 밤이었습니다. 어둠과 빗줄기 속의 섬처럼 고립된 외딴 별장. 저는 숨막히는 긴장감 속에서 떨리는 손으로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마침내 문이 열리고 거실 안락 의자에 앉아있던 그 남자와 마주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찰나의 당황한 기색이 스쳤지만 눈빛만은 세상 모든 것을 발 아래 둔 듯한 오만함으로 가득 차 있었지요. 저는 품속에서 하얀 손수건에 감싸인 물건을 꺼내 그의 눈앞에 조용히 내밀었습니다. 바로 만년필이었습니다. 스스로도 놀랄 만큼 차분한 목소리가 제 입에서 흘러나왔습니다. 당신 별장에서 나온 겁니다. 김하윤 검사의 만년필이지요. 이 한마디를 내뱉기 위해, 그리고 마침내 그의 손목에 차가운 쇠고랑을 채우기까지 저는 지난 몇 달간의 시간을 필사적으로 거슬러 올라가야만 했습니다. 모든 것은 단 한 사람의 부재로 시작되었습니다. 유난히 스산했던 1979년 그해 봄날의 아침이었습니다. 1979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아침은 언제나 묵직한 공기로 시작되었습니다. 묵은 종이 냄새와 희미한 잉크향, 그리고 복도를 울리는 낮은 쿠드 소리가 뒤섞인 그곳은 시대의 욕망과 좌절이 매일같이 밀려드는 거대한 댐과도 같았지요. 저희 검사들은 그 탕류 속에서 법과 원칙이라는 위태로운 그물로 진실을 건져 올려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대부분의 검사들이 권위적인 남성들이었던 시절, 김하윤 검사의 존재는 그 자체로 특별했습니다. 그녀는 가녀린 체구였지만 사건 기록을 파고드는 눈빛만큼은 누구보다 날카로웠고 불의 앞에서는 결코 목소리를 낮추는 법이 없었습니다. 저희는 사건에 대한 의견을 나누며 믹스커피를 마시기도 하고 가끔은 끝이 보이지 않는 수사에 지쳐 서로의 등을 두드려주던 그런 동료였습니다. 그날 아침도 여느 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저는 밤샘 조사를 마치고 새벽녘에야 잠시 눈을 붙인 터라 조금 늦게 출근했습니다. 제 옆자리에 앉는 하윤 씨는 늘 저보다 먼저 와서 밤사이 새로 접수된 서류들을 정리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그녀의 책상은 주인을 기다리는 낡은 유물처럼 고요하기만 했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유신 정권 시절의 검찰 업무는 살인적이었습니다. 밤샘 수사 다음 날이면 몸살이 나 자리를 비우는 일이 드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몸이 좋지 않은가 보군. 저는 그렇게 짐작하고 제 서류 더미에 코를 박았습니다. 시간은 무심하게 흘러갔습니다. 오전 9시가 지나고 부장검사님의 불호령이 복도를 몇 번 울리고 점심시간을 알리는 사이렌이 울릴 때까지도 그녀의 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제 마음속에서 작지만
분명한 불안의 추가 흔들리기 시작한 것은 말입니다. 하윤 씨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몸이 좋지 않아도 그녀는 반드시 사무실로 전화를 걸어 상황을 알리곤 했습니다. 책임감이라는 단어는 그녀를 설명하기 위해 존재하는 듯 했습니다. 저는 수화기를 들어 그녀의 자취방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영혼 없는 신호음만이 끝없이 그리고 공허하게 반복될 뿐이었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사무실의 다른 동료들도 수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걱정은 저의 그것과는 결이 달랐습니다. 김 검사, 무슨 일 있나? 시집 갈 때가 되더니 마음이 떴나? 혹은 독종인 줄 알았더니 별 수 없구먼. 여자들은 이래서 안 돼. 같은 말들이 비수처럼 날아와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그들은 하윤 씨를 몰랐습니다. 그녀가 법복의 무게를 얼마나 신성하게 여겼는지, 억울한 이의 눈물 앞에서 얼마나 함께 아파했는지, 그리고 거대한 힘 앞에서 자신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외롭게 싸워왔는지를 말입니다. 저는 그저 입술을 깨물며 다시 한번 그녀의 집으로 전화를 거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역시나 대답은 없었습니다. 결국 그날 해가 저물도록 김하윤 검사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부모님께 연락을 취하고 나서야 일이 심각하다는 것을 모두가 인지하기 시작했습니다. 딸의 실종 소식에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던 어머니의 절규는 아직도 제 귓가에 생생합니다. 마침내 경찰에 정식으로 실종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더욱 절망하게 만든 것은 바로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경찰의 초동 수사는 실망 그 자체였습니다. 그들은 하윤 씨를 사라진 검사가 아닌 문제를 일으킨 젊은 여성으로 대하는 듯 했습니다. 남자 문제라도 있었던 거 아닙니까? 최근 심경에 큰 변화가 있었다는 주변인 진술은 없었고요. 그들의 질문은 사건의 본질이 아닌 그녀의 사생활을 파헤치는 데에만 집중되었습니다. 29의 미혼 여성 검사. 세상의 편견은 법을 집행하는 검사에게도 예외 없이 작동했던 것입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신문사회면 한 구석의 미모의 여검사, 돌연 잠적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가 실렸을 뿐 수사는 조금도 진척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그녀가 감당하기 힘든 업무에 지쳐 스스로 잠적했거나 혹은 신변을 비관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심지어 그녀와 연관된 남성들을 탐문하며 치적 문제로 몰아가려는 움직임까지 보였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모욕이었습니다. 제가 아는 김하윤은 그런 나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불효와 타협하느니 차라리 부러지는 길을 택할 사람이었지요. 저는 확신했습니다. 그녀의 실종은 결코 자발적인 선택이 아니라고. 그녀는 사라진 것이 아니라 사라지게 된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날 밤 저는 모두가 퇴근한 사무실에 홀로 남아 텅 빈 하윤 씨의 책상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지런히 정돈된 필기구, 읽다, 만 법률 서적, 그리고 그녀의 온기가 희미하게 남은 의자. 그 모든 것이 그녀의 부재를 더욱 아프게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결심해야만 했습니다. 이대로 세상의 무관심과 편견 속에 그녀가 잊히도록 내버려 둘 수는 없었습니다. 경찰이 엉뚱한 곳을 헤매고 있다면 저라도 나서서 그녀의 마지막 흔적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것이 한때 같은 곳을 바라보며 정의를 꿈꿨던 동료에 대한 저의 최소한의 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그녀의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곳에서부터 저의 길고 외로운 추적이 시작되었습니다. 모두가 떠나고 불 꺼진 검찰청의 밤은 깊고 무거운 침묵에 잠겨 있었습니다. 창밖 도시의 불빛이 희미하게 스며들어 먼지가 뽀얗게 쌓인 책상들의 윤곽만 어렴풋이 비추고 있었지요. 저는 그 정막 속에서 하윤 씨의 텅 빈 책상 앞에 망부석처럼 서 있었습니다. 낮 동안 동료들의 무심한 말들과 경찰의 무성의한 태도에 핥히어졌던 마음이 분노와 무력감으로 뒤엉켜 소용돌이쳤습니다. 이대로 그녀를 잊을 수는 없었습니다. 세상이 그녀를 지워버리려 한다면 저라도 그녀의 존재를 증명할 무언가를 찾아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동료애를 넘어선 같은 법복을 입은 자로서의 마지막 의무였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그녀의 책상 의자에 앉았습니다. 아직 그녀의 온기가 남아있는 듯한 착각이 들었지요.
그리고는 결심한 듯 가장 위쪽 서랍을 천천히 열었습니다. 서랍 안은 그녀의 성격처럼 반듯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평범한 필기구들, 각설탕 몇 개가 들어있는 작은 유리병, 업무 중 급히 끼니를 때울 때 먹던 건빵 한 봉지. 지극히 일상적인 물건들이 오히려 그녀의 부재를 더욱 비현실적으로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 서랍에는 그녀가 읽던 책 몇 권과 개인적인 메모가 담긴 작은 수첩이 있었습니다. 수첩을 펼쳐보았지만 그곳에는 법조문이나 판례에 대한 단상, 그리고 읽고 싶은 책의 목록 같은 것들만 적혀 있을 뿐 그녀의 실종과 연관 지을 만한 단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서랍은 자물쇠로 잠겨 있었습니다. 검사의 책상 서랍을 함부로 여는 것은 명백한 월권행위였지만 저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제 책상에서 작은 철자를 꺼내어 자물쇠 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몇 번의 서툰 시도 끝에 철컥하는 작은 소리와 함께 서랍이 열렸습니다. 그 안에는 다른 서류들과는 별도로 관리하는 듯한 유독 손때가 많이 묻어 너덜너덜해진 서류철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표지에는 대성그룹 비자금, 조성 및 정치권, 로비 의혹 사건이라는 제목이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그녀가 실종 직전까지 매달려 있던, 그리고 수많은 외압설이 나돌던 바로 그 사건이었습니다.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마른 침을 삼키며 서류철의 첫 장을 넘겼습니다. 복잡하게 얽힌 자금 흐름도와 차명 계좌 목록, 그리고 당시 권력의 핵심에 있던 인물들의 이름이 희미하게 거론되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중요 정보는 가려져 있거나 암호처럼 기재되어 있었지만 그 규모가 상상을 초월하는 거대한 비리의 빙산임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하윤 씨는 이 거대한 빙산의 실체를 파헤치기 위해 홀로 깊은 바닷속으로 뛰어들었던 것입니다.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길수록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그녀가 느꼈을 중압감과 공포가 마치 제 것인 양 온몸으로 전해져 오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서류철 가장 마지막에 끼워져 있던 그녀의 개인 수사 노트에서 결정적인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노트의 마지막 장에 다른 글씨체와는 달리 조금은 떨리는 필체로 휘갈겨 쓴 듯한 문장이 있었습니다. 너무 깊이 들어왔다. 돌이킬 수 없다. 그것은 그녀가 남긴 절박한 톡백이자 제게 남긴 마지막 경고였습니다. 그 문장 아래에는 의미를 알 수 없는 숫자 몇 개의 나열이 적혀 있었지요. 7319이 암호처럼 보이는 그 숫자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이것이 그녀의 마지막 행적을 추적할 유일한 열쇠가 될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사무실에서의 발견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그녀의 가장 사적인 공간에 무언가 남아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저는 다음날 이른 아침 하윤 씨가 살던 낡은 연립주택으로 향했습니다. 이미 경찰이 한바탕 헤집고 나간 뒤였지만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그 공간은 여전히 김하윤이라는 사람의 단정함을 고스란히 품고 있었습니다. 작은 방 안에는 책장을 가득 메운 법률 서적과 소설책들이 그녀가 얼마나 치열하게 살고 또 꿈꾸었는지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한쪽 벽에는 그녀가 존경하던 법조인의 사진이 붙어 있었지요. 경찰은 이 방에서 신변을 비관할 만한 그 어떤 흔적도 찾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아마 책장 가득한 그녀의 꿈과 신념을 보지 못했던 것이겠지요. 저는 경찰의 거친 손길이 미처 닿지 않았을 법한 곳들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책장 맨 윗칸, 낡은 책상 서랍의 가장 안쪽, 그리고 침대 밑까지. 하지만 별다른 소득은 없었습니다. 포기하려는 순간 책상 위 달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1979년 5월. 그녀가 사라진 날짜에는 아무런 표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로부터 정확히 일주일 뒤의 날짜에 붉은색 동그라미가 쳐져 있고 그 옆에는 J. 약속이라는 작은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미래 약속이었습니다. 일주일 뒤의 삶을 계획하고 있던 사람이 과연 스스로 모든 것을 버리고 잠적했을 리가 없었습니다. 이 작은 동그라미 하나가 경찰의 모든 추측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강력한 증거가 되어 주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방에 주저앉아 손에 쥔 것들을 다시 정리해 보았습니다. 거대한 비리가 담긴 사건 서류, 너무 깊이 들어왔다는 절박한 메모, 의미를 알 수 없는 숫자 암호, 그리고 미래를 향해 있던 제이와의 약속. 이 조각난 단서들은 하나의 분명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김하윤 검사의 실종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닌 그녀가 파헤치던 진실과 명백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그녀를 사라지게 만든 보이지 않는 손은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거대한 권력일지도 모른다는 서늘한 진실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음을 직감했습니다. 하지만 상자는 이미 열렸고 저는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었습니다. 이제 이 진실을 밝혀야 할 책임은 살아남은 저의 몫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제가 가야 할 길이었습니다. 손에 쥔 몇 가지 단서들은 제게 희망인 동시에 깊은 절망이었습니다. 거대한 비리가 얽힌 사건 파일, 암호 같은 숫자, 그리고 미래의 약속. 이것들은 분명 하윤 씨의 실종이 계획된 범죄임을 가리키고 있었지만 그 자체만으로는 법의 심판대에 세울 수 있는 증거가 되지 못했습니다. 용의자의 실체는 여전히 안개 속이었고 저의 주장은 동료 검사들에게조차 공허한 메아리로 흩어질 뿐이었습니다. 부장검사님은 제게 여러 차례 경고했습니다. 이 검사, 자네까지 위험해질 수 있네. 이건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닐지도 몰라. 그분의 말씀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저 역시 머리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윤 씨가 마지막으로 남겼을지도 모르는 그 흔적들을 외면하는 순간 저는 더 이상 검사로서 바로 설 수 없으리라는 것을 제 심장이 먼저 알고 있었습니다. 공식적인 수사 라인에서 철저히 배제된 저는 이제 유령 같은 존재가 되어야만 했습니다. 낮에는 산더미처럼 쌓인 다른 사건들을 처리하며 평범한 검사로 위장했고 모두가 잠든 밤이 되어서야 비로소 하윤 씨의 사건 파일을 펼쳐들 수 있었습니다. 저는 가장 먼저 그녀가 남긴 숫자 7-3-19-2의 의미를 파헤치는 데 매달렸습니다. 사건 기록 번호일까? 전화번호의 일부일까? 아니면 특정 법조문의 조항일까? 가능한 모든 경우의 수를 대입해 보았지만 숫자는 굳게 닫힌 자물쇠처럼 아무런 의미도 드러내주지 않았습니다. 시간만 속절없이 흘러갔습니다. 초조함이 턱 밑까지 차오를 때쯤 저는 생각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책상에 앉아 머리로만 풀어낼 수 있는 암호가 아닐지도 모른다. 현장에 그녀의 마지막 동선 위에 답이 있을 것이다. 결국 저는 다시 그녀의 자취방으로 향했습니다. 경찰의 수사 이후 출입금지라고 적힌 노란 테이프가 을씨년스럽게 붙어 있었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이미 한번 샅샅이 뒤졌던 공간이었지만 이번에는 목적이 달랐습니다. 저는 무언가를 찾으러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공간의 모든 것을 의심하러 온 것이었지요. 저는 무릎을 꿇고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형사들이 놓쳤을 법한 아주 미세한 흔적, 일상의 흐름 속에서는 결코 눈에 띄지 않을 미세한 불협화음을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돋보기까지 동원해 바닥을 키던 제 눈에 무언가 들어왔습니다. 현관문 바로 안쪽, 문지방 끄트머리에 아주 희미하게 긁힌 자국이었습니다. 보통의 시선으로는 결코 발견할 수 없을 거의 먼지에 가까운 흔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특정 각도에서 빛을 비추자 그 자국은 무거운 무언가가 문턱에 걸려 바깥쪽으로 힘겹게 끌려나간 흔적임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마치 안으로 들어오지 않으려 버티는 사람의 구두 뒷굽이 남긴 마지막 저항의 상처처럼 말입니다.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이것은 그녀의 실종이 결코 순순히 이루어진 것이 아닌 격렬한 저항 끝에 벌어진 강제적인 납치였음을 암시하는 첫 번째 물리적 증거였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았던 그날의 처절했던 순간이 눈앞에 그려지는 듯 했습니다. 저는 그 작은 흔적에서 용기를 얻어 집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녀가 사라진 그날 새벽, 그녀는 이 길을 걸어 검찰청으로 향했을 것입니다. 만약 그녀가 이곳에서 납치되었다면 범인들은 분명 차량을 이용했을 터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며칠이나 시간이 흐른 뒤였습니다. 비가 내렸고 수많은 차들과 사람들이 거리를 오갔습니다. 증거가 남아있을 리 만무했지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저는 하윤 씨의 집 앞 골목부터 도로변까지 샅샅이 훑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 눈에 무언가 이질적인 것이 들어왔습니다. 도로와 보도블록 사이 빗물이 고였다 마르기를 반복하며 작은 흙웅덩이를 만든 곳에 다른 바퀴 자국과는 확연히 다른 패턴의 흔적이 희미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차량들이 지나가는 아스팔트 위가 아닌 누구도 신경 쓰지 않는 흙바닥이었기에 기적적으로 남아있는 흔적이었습니다. 저는 직감했습니다.
이것이 범인들이 남긴 유일한 발자국일지도 모른다고. 저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주머니에서 수첩을 꺼내 그 타이어 자국을 세밀하게 스케치했습니다. 그리고 진흙의 일부를 작은 비닐에 담았습니다. 공식적인 감식 절차를 밟을 수는 없었기에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그것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검사가 아닌 탐정이 되어야 했습니다. 퇴근 후에는 청계천의 헌책방과 도서관을 뒤지며 국내외 자동차에 대한 자료를 닥치는 대로 찾아 읽었습니다. 제가 스케치한 타이어 패턴은 당시 국내에서 생산되던 일반적인 차량의 것과는 분명히 달랐습니다. 훨씬 더 폭이 넓고 문양이 복잡했으며 깊었습니다. 수소문 끝에 저는 퇴직한 교통계 형사 한 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제 스케치를 보자마자 단번에 알아챘습니다. 이건 국산 타이어가 아니야. 독일제지. 그것도 아주 비싼 고급 세단에나 들어가는 물건이야. 그의 말은 제 머릿속을 가르고 지나가는 한 줄기 성광과도 같았습니다. 1979년에 대한민국에서 그런 고가의 외제 세단을 운용할 수 있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했습니다. 정계의 최고위층 혹은 그들과 유착한 재벌 총수 일가 정도였지요. 그리고 그 순간 하윤 씨가 마지막으로 수사하던 대성그룹의 이름이 제 뇌리를 강타했습니다. 대성그룹의 회장은 소문난 자동차광이었고 당시 국내에 단 몇 대밖에 없던 독일제 최고급 세단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어렴풋이 기억해냈습니다. 보이지 않던 증거들이 마침내 하나의 선으로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문지방에 남은 저항의 흔적, 그리고 도로변의 희미한 타이어 자국. 이 두 가지는 김하윤 검사가 집 앞에서 대성그룹과 관련된 인물에 의해 그들의 고급 세단으로 강제 납치되었을 가능성을 강력하게 시사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심증이나 추측이 아니었습니다. 과학과 논리가 뒷받침하는 차갑고 단단한 사실의 조각이었습니다. 저는 마침내 어둠 속에서 실체에 다가갈 첫 번째 무기를 손에 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무기는 진실을 향한 열쇠인 동시에 저의 목을 겨누는 칼날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 희미한 타이어 자국은 김하윤 검사를 삼킨 거대한 어둠의 실체로 향하는 첫 번째 이정표였습니다. 독일제 고급 세단의 희미한 타이어 자국. 그것은 제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찾아낸 유일한 등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등불은 제 앞길을 비추는 동시에 제 존재를 거대한 포식자에게 노출시키는 위험한 신호이기도 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제 그림자마저 의심해야 했습니다. 퇴근길, 뒤따르는 평범한 발걸음 소리에도 쏘스라치게 놀라 걸음을 멈추기 일쑤였고 사무실에 전화벨이 울릴 때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제가 대성그룹이라는 이름을 쫓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이 알게 되는 순간 하윤 씨에게 일어났던 일이 제게도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었습니다. 진실에 다가갈수록 죽음의 그림자는 더욱 짙어졌습니다. 저는 손에 쥔 증거를 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공식적인 수사 라인에 이 사실을 보고한다 한들 고작 타이어 자국 하나로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을 수사하자는 거냐는 비웃음만 돌아올 것이 뻔했습니다. 물증으로서의 효력은 미미했고 오히려 저의 비공식적인 조사를 문제 삼아 사건에서 완전히 배제시킬 명분만 주는 셈이었지요. 저는 철저히 고립되었습니다. 낮에는 동료들의 의심 어린 시선을 피해야 했고 밤에는 홀로 거대한 벽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대성그룹의 차량 등록 현황을 파악하려 시도했지만 그들의 정보는 철옹성처럼 보호되고 있었습니다. 합법적인 경로로는 단 한 걸음도 더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시간은 하염없이 흘러갔고 하윤 씨의 이름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빠르게 잊혀갔습니다. 탑보 상태에 빠진 채 몇 주가 흘렀습니다. 무력감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어질 때마다 저는 하윤 씨의 달력에 남아있던 제 약속이라는 글씨를 떠올렸습니다. 그 작은 동그라미는 그녀가 결코 삶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는 분명한 증거였습니다. 저는 그녀의 주변 인물들을 상대로 제이라는 이니셜을 가진 사람을 수소문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또한 허사였습니다. 그녀의 대학 동기 사법연수원 동료, 심지어는 어린 시절 친구들의 이름까지 모두 뒤져보았지만 제이에 해당하는 인물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제가 모르는 그녀만의 비밀스러운 관계였을지도 모릅니다. 그 약속은 결국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로 남아
저의 무력감만 더욱 깊게 할 뿐이었습니다. 사건이 미궁 속으로 완전히 가라앉아 버렸다고 생각하던 어느 늦은 밤이었습니다. 그날도 저는 사무실에 홀로 남아 캄캄한 창밖을 무심하게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폭도 끝에 설치된 공중전화의 날카로운 벨소리가 정적을 깨고 울려 퍼졌습니다. 검찰청의 모든 업무가 끝난 깊은 밤, 공중전화로 걸려오는 전화는 거의 없었습니다. 불길한 예감에 휩싸여 천천히 다가가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제 목소리에 답하는 것은 한동안 가쁜 숨소리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수화기 너머에서 잔뜩 겁에 질려 떨리는 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김하윤 검사님 사건 맞으시지요? 온몸에 신경이 곤두섰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침착하게 답했습니다. 누구신데 그러십니까? 그는 자신의 신원은 절대 밝힐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저 매일 밤 양심의 가책에 시달리다 죽을 것 같아서 그래서 용기를 냈다고만 했습니다. 그는 하윤 씨가 실종되던 그날 새벽 모든 것을 목격했다고 했습니다. 야간 근무를 마치고 퇴근하던 길에 검찰청 후문 근처의 어두운 골목에서 벌어진 일이었다고 합니다. 검은색 고급 세단 한 대가 서 있었고 건장한 남자 2명이 한 여자의 양팔을 붙잡고 거칠게 차 안으로 밀어넣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자는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그들의 힘을 당해낼 수는 없었다고 했습니다. 너무나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고 두려움에 그 자리에서 얼어붙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그는 울먹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수첩을 펼쳐 그의 말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받아 적었습니다. 그가 묘사하는 여성의 인상착의는 그날 아침 하윤 씨가 입고 있던 옷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결정적으로 그는 공포에 질려 도망치면서도 힐끗 보았던 차량의 번호 일부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서울 일나로 시작되는 번호판 그리고 뒷자리 숫자 2개. 그것은 제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사건의 실체로 향하는 문고리였습니다. 저는 그에게 왜 이제야 전화를 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한참을 망설이다 얼마 전 신문에서 대성그룹 회장의 사진을 보았는데 그날 골목에서 차 문을 열고 내리던 남자와 너무나 닮아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날 이후 침묵하는 것이 더 큰 죄를 짓는 것이라 생각했다고 말입니다. 전화가 끊어지고 저는 한동안 멍하니 수화기를 든 채 서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들려온 그 목소리는 절망의 늪에 빠져있던 저를 건져 올린 동아줄과도 같았습니다. 저는 곧장 제자리로 달려가 그동안 모아두었던 자료들을 모두 펼쳤습니다. 목격자가 말한 차량 번호 일부와 독일제 고급 세단이라는 정보를 조합하자 용의 차량의 범위는 극단적으로 좁혀졌습니다. 저는 다음날 교통과에 근무하는 옛 동기에게 개인적인 부탁이라며 조심스럽게 차량 조회를 의뢰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단 한 대의 차량이 특정되었습니다. 목격자의 증언과 모든 조건이 일치하는 그 차량의 소유주는 바로 대성그룹의 전무이사 조민석이었습니다. 조민석. 대성그룹 회장의 오른팔이자 그룹의 모든 더러운 일을 처리하는 해결사로 알려진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이 서류 위에 떠오르는 순간 흩어져 있던 모든 퍼즐 조각이 하나의 끔찍한 그림으로 완성되었습니다. 비자금 수사를 멈추지 않는 하윤 씨를 압박하고 회유하려다 실패하자 조민석이 직접 나서서 그녀를 납치했던 것입니다. 그 익명의 목소리는 단순한 목격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거대한 악의 실체의 흠집을 낸 진실의 첫 번째 균열이었습니다. 이제 제게는 분명한 목표가 생겼습니다. 안개 속에 가려져 있던 적의 얼굴이 조민석이라는 이름 석자로 분명하게 드러난 것입니다. 저는 그 이름을 수첩에 적으며 굳게 다짐했습니다. 이 싸움이 얼마나 위험하고 외로운 길이 될지 알 수 없었지만 저는 더 이상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하윤 씨의 이름을 걸고 반드시 저 어둠의 심장부로 걸어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조민석. 그 이름 석자는 제 수사 노트 위에서 살아있는 생물처럼 꿈틀거리며 저를 노려보는 듯 했습니다. 마침내 안개 속에서 적의 얼굴이 드러났지만 제 마음을 채운 것은 안도감이 아닌 더욱 묵직한 중압감이었습니다. 상대는 일개 범죄자가 아니었습니다. 재력과 권력을 방패 삼아 법 위에 군림해온 거대 기업의 심장이자 그들의 모든 비밀을 짊어진 해결사였습니다.
어둠 속 목소리가 전해준 희미한 빛을 따라 저는 거대한 성의 문 앞까지 다다랐지만 그 문을 열기 위해서는 제 모든 것을 걸어야만 했습니다. 그 싸움은 처음부터 승패가 정해진 것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저는 이미 예감하고 있었습니다. 우선은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익명의 목격자가 전해준 증언은 결정적이었지만 법정에서는 한낱 바람 같은 이야기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목격자는 끝까지 자신의 신원을 밝히길 거부했고 저는 그를 강요할 수 없었습니다. 그가 겪어야 할 보복의 무게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저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 조민석과 하윤 씨의 실종을 연결할 물리적인 증거를 찾아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유령과도 같았습니다. 그의 공식적인 동선은 완벽했고 그에게 접근할 수 있는 모든 합법적인 경로는 차갑고 단단한 벽에 막혀 있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검사의 직위를 내려놓고 그림자 같은 추적자가 되는 것뿐이었습니다. 저는 며칠간 휴가를 내고 조민석의 뒤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검사로서의 제 양심과 법률가로서의 원칙을 모두 내던지는 위험천만한 도박이었습니다. 어설픈 미행은 금세 발각될 수도 있었고 만약 그렇게 되었을 경우 저는 불법 사찰을 자행한 검사로 낙인 찍혀 모든 것을 잃게 될 터였습니다. 하지만 제게 다른 선택지는 없었습니다. 저는 낡은 중고차를 구해 그의 자택과 회사 주변을 맴돌았습니다. 새벽녘에 집을 나서 골프장으로 향하는 그의 아침부터 밤늦게 요정에서 정관계 인사들과 어울리는 그의 저녁까지 그의 모든 일상을 빠짐없이 기록했습니다. 그는 한치의 빈틈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자신의 삶이 누군가에게 감시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미 아는 사람처럼 말입니다. 그렇게 며칠이 흘렀습니다. 아무런 소득도 없이 저의 심신만 피폐해져 가던 어느 금요일 오후였습니다. 조민석은 수행원들을 모두 물리고 혼자서 직접 차를 몰아 서울 외곽으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직감했습니다. 이것이 그의 진짜 얼굴을 볼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일지도 모른다고. 저는 조심스럽게 거리를 유지하며 그의 차를 뒤따랐습니다. 한참을 달려 도착한 곳은 인적이 드문 강가의 깊숙한 곳에 위치한 외부와 철저히 차단된 개인 별장이었습니다. 높은 담장과 굳게 닫힌 철문은 그곳이 단순한 휴식 공간이 아닌 무언가 은밀한 목적을 위해 존재하는 장소임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별장 근처 숲속에 숨어 밤을 새웠습니다. 별장 안에서는 밤늦도록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지만 다음날 아침이 될 때까지 그가 밖으로 나오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가 떠나고 난 뒤 저는 며칠에 걸쳐 그 별장 주변을 맴돌며 내부로 들어갈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담장 뒤편의 감시가 소홀한 곳, 낡은 배수구를 통해 안으로 잠입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불법 주거 침입. 검사로서 결코 저질러서는 안 될 범죄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루비콘 강을 건넌 뒤였습니다. 별장 내부는 호화로웠지만 사람의 온기가 느껴지지 않는 차가운 공간이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인 채 그의 서재로 보이는 방으로 들어섰습니다. 그곳에서 무언가 서류나 기록을 찾을 수 있을 거라 기대했지요. 하지만 책장은 텅 비어 있었고 책상 위에는 먼지만 쌓여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허탕치고 돌아서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책상 아래 카펫 귀퉁이가 미세하게 접혀 있는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카펫을 걷어냈습니다. 그러자 마루의 일부가 분리되는 교묘하게 위장된 비밀 금고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금고는 잠겨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곳에 무언가를 숨겼지만 누구도 이곳을 찾아내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떨리는 손으로 금고 문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서류 뭉치나 돈다발이 아닌 아주 작은 물건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바로 만년필이었습니다. 검은색 몸체에 은색 클립이 달린 무척이나 낯익은 만년필. 그것은 하윤 씨가 사법연수원을 수석으로 졸업하며 부모님께 선물 받아 늘 몸처럼 아끼던 바로 그 만년필이었습니다. 그 만년필을 보는 순간 제 머릿속에 이성의 끈이 끊어지는 듯 했습니다. 슬픔과 분노가 뒤섞인 뜨거운 무언가가 목구멍으로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것으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조민석이 범인이라는 것을 증명할 그 무엇보다 확실한 증거였습니다. 저는 그 만년필을 들고 곧장
검찰청으로 돌아와 부장검사님의 방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비공식적으로 수집한 모든 자료와 함께 이 만년필을 그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저의 무모한 행동의 질책을 퍼부으려던 부장검사님은 만년필을 본 순간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 역시 그 만년필의 주인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증거 확보 과정의 불법성을 문제 삼을 수도 있었지만 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참의 침묵 끝에 저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자네 목숨을 내놓을 각오는 되어 있겠지. 그리고 마침내 조민석에 대한 긴급 체포영장을 발부해 주었습니다. 그날 밤 프롤로그에서 보았던 바로 그 비 내리는 밤이었습니다. 저희는 조민석의 별장을 급습했습니다. 그는 예상치 못한 저희의 등장에 놀랐지만 이내 평정을 되찾고 거만한 태도로 저희를 맞았습니다. 변호사를 부르겠다며 고성을 지르는 그에게 저는 하얀 손수건에 쌓인 만년필을 꺼내 보였습니다. 당신 별장에서 나온 겁니다. 김하윤 검사의 만년필이지요. 그 순간 그의 얼굴에서 처음으로 완전한 평정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의 손목에 차가운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취조실에서의 싸움은 그 후로도 며칠 밤낮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는 묵비권을 행사하며 버텼고 그의 변호인단은 증거의 불법성을 주장하며 저희를 압박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하윤 씨의 마지막 순간에 대해 그녀가 느꼈을 공포와 고통에 대해 집요하게 물었습니다. 마침내 그의 단단했던 가면에도 균열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수사를 멈추지 않는 하윤 씨를 설득하기 위해 별장으로 데려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저항이 거세지자 우발적으로 그녀를 해하게 되었다고 자백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의 눈빛 뒤에 숨겨진 더 큰 진실을 보았습니다. 그의 자백은 거대한 악의 실체를 보호하기 위한 잘려나간 도마뱀의 꼬리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끝까지 배우의 이름에 대해서는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조민석은 체포되었습니다. 진실의 아주 작은 조각이나마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너무나도 컸습니다. 저는 불법적인 수사 방식을 이유로 감찰 조사를 받아야 했고 동료들은 저를 외면했습니다. 무엇보다 하윤 씨는 돌아올 수 없었습니다. 저는 한 사람을 법의 심판대에 세웠지만 그녀가 맞서 싸웠던 거대한 부조리는 조금도 상처 입지 않은 채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것이 제가 마주해야 했던 진실의 진짜 대가였습니다. 조민석은 법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길고 지루했던 법정 다툼 끝에 그는 결국 유죄를 선고받고 감옥으로 갔습니다. 세상은 한 여성 검사를 살해한 파렴치한 기업인이 단죄되었다며 떠들썩했지만 판사의 마지막 선고가 법정의 차가운 공기 속으로 흩어지던 그 순간 제가 느낀 것은 승리의 환희가 아닌 지독한 패배감이었습니다. 그의 죄명은 우발적 살인이었습니다. 수사를 멈추지 않는 하윤 씨를 회유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비극적인 사고. 법정은 그가 내놓은 각본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하윤 씨가 목숨을 걸고 파헤치던 대성그룹의 거대한 비자금과 그 돈이 흘러 들어간 권력의 심장부에 대한 이야기는 재판 내내 단 한 번도 제대로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조민석은 거대한 성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잘려나간 도마뱀의 꼴이었을 뿐 성벽 너머의 진짜 왕은 그 어떤 상처도 입지 않은 채 여전히 건재했습니다. 법은 진실의 전부가 아닌 그들이 허락한 아주 작은 일부만을 단죄했을 뿐이었지요. 저 또한 그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불법적인 증거 수집과 미행, 추거 침입. 저의 모든 행위는 검사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월권으로 규정되었습니다. 정직 처분을 받았고 폭기한 이후에도 저는 조직 내에서 선을 넘은 위험한 검사로 낙인 찍혔습니다. 동료들은 저를 피했고 저는 더욱 깊고 외로운 섬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저를 고통스럽게 했던 것은 세상이 김하윤 검사를 기억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녀의 이름 앞에 붙었던 치정, 잠적 같은 모욕적인 꼬리표는 사라졌지만 이제 그녀는 그저 한 기업인의 탐욕에 희생된 비운의 여성 검사로만 남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그녀가 얼마나 치열하게 싸웠는지, 얼마나 거대한 악의 실체에 다가갔었는지 기억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지키려 했던 법조인의 양심과 던졌던 날카로운 질문들은 조민석의 두꺼운 유죄 판결문 그 어디에도 기록되지 못했습니다.
그 후로 아주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강산이 몇 번은 바뀌었고 서슬퍼렇던 유신 정권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여전히 낡은 법복을 입고 이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법복의 무게가 유난히 무겁게 느껴지는 날이면 저는 창밖을 보며 하윤 씨를 떠올립니다. 그녀가 남긴 낡은 사건 파일과 너무 깊이 들어왔다던 그녀의 마지막 목소리를 생각합니다. 사건 기록은 종결되었고 범인은 죗값을 치렀지만 저에게 1979년에 그 스산했던 봄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딘가에 묻혀있을 완전한 진실과 아직 완성되지 않은 정의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김하윤 검사가 온몸으로 세상에 던졌던 그 질문은 이제 영원히 저의 숙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쩌면 그 끝나지 않은 봄 속에서 여전히 그녀가 찾으려 했던 대답을 찾아 헤매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